네,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면서 비공개로 출석하게 됐는데요. 법원 결정의 배경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부로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네. 관련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법정 촬영을 불허했었던 법원이 이번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공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1일부터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법정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재판장이 이를 허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판장이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전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워낙 이목이 이제 쏠리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들을 고려를 해서 예. 윤 전 대통령 측에 반대가 있었지만 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다들 알다시피 촬영을 불허했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촬영이 계속 촬영 허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촬영이 불가했던 이유가 이제 신청서 늦게 낸 그 이유뿐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첫 공판 때 이제 불허를 하면서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도 살짝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차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첫 공판 때 이 촬영 허가 신청이 2건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 직전에 이제 너무 늦게 이제 제출이 되어서 재판장이 미처 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물어보지 못했는데요. 이 피고인이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허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절차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확인을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 이런 불허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공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21일에 재판 시작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생중계는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할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이게 촬영을 생중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 대해서만 허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재량인데요. 예. 다만 이제 보시기에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모든 이 변론 기일이 생중계되었었는데 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생중계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탄핵 심판은 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공직자로서 파면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선출직 공무원이 파면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사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공개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진행되는 재판은 형사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을 좀 다투는 사건인데 근데 이제는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이미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서 사실은 이 재판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탄핵 심판에 비해서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증거 조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모두 고려를 해서 촬영 허가는 하되 생중계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차 공판부터는 계속 법정 촬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고 허가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사실상 원래는 그 재판 자체, 한 번 기일마다 이 부분에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지속되는 점이라는 걸 고려를 해서 이 재판이 시작할 때마다 일정 시점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허가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촬영 반대 제출했습니다만 법원이 수용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건 허용했어요. 지하 주차장 이용한 것은 허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역시 윤 전 대통령 비공개 출석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법정 촬영은 허용하면서도 지하 출입
결정은 유지한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그 법원에서는 이 촬영을 허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이제 안전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촬영을 허가했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출석하는 장면까지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법원 출입구에 사실은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출입을 하는 일반 시민들이 사실 불편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안전 문제도 사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촬영을 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일부분 보장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출입하는 장면까지 만약에 취재진들이 몰려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는 좀 방지하자. 그래서 약간 고려를 해서 한 결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특혜가 아니라 이 방호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호 차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라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워낙 하루에 이루어진 재판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출입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사에서 공통된 대목이 바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처럼 들려요. 두 사람이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번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이 사실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 통합의 전제 조건은 일단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존중하는 게 일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두 재판관이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금 대통령을 파면을 한 상황이라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역시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하는 일침이자 당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문영배 전 대행의 경우에는 퇴임 하루 전에 강연을 통해서 탄핵 선고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통합을 위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통합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문영배 전 대행이 이제 대학교에서 한 강연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문영배 전 대행은 여당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야당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야당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여당에게도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로에게 이 주어지는 원칙이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통합의 전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칙을 세우는 게 통합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 통합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가 늦어졌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서 향후 헌재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7인 체제는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헌재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문제. 이거는 이제 그 탄핵 심판 전에도 그랬었고 이 9명을 채우지 못한 이 부분 앞으로도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만 따지면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이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을 하면 심리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탄핵 사건이나 아니면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처럼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인이기 때문에 6인의 찬성이 있으면 선고할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린다. 그러니까 5대2로 갈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중요 사건에 대한 이 결정이 좀 늦어질 수밖에 예.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6대1로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향후에 이런 중요한 사건을 7명 중에서 6명만 찬성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선고를 하는 게 과연 이 재판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될 수가 있어서 예.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인원 정족수를 좀 채우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쯤 9인 체제로 완성이 될지가 관심인데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선 전에 과연 선고가 가능할까요? 일단 재판관들이 속도를 낸다라고 하면 6월 대선 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 대행에 의한 재판관 지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소원을 기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는 이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대선 전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사실상 4월 안에 이 부분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한 재판관 지명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러면은 이인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공석으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이 속도를 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내용 좀 짚어볼 텐데요. 해병대원이었던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거든요. 이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박정훈 대령의 이제 기소된 혐의 자체부터 좀 읊어봐야 되는데요. 네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기소된 혐의는요, 2023년 7월 발생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기록을 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항명죄가 유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명령이 적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명령을 어긴 것은 항명죄에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일단 당시 박 대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박 대령이 이제 이첩을 할 당시에 이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은 있었지만 그 중단 명령이 적합한 이런 명령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눈에 띄는 점은 오늘 박정훈 대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첩 보류 명령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를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이첩 사건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 대령 측에서는 과연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 보류 명령을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히기 위해서 예. 1심 재판에서 있어서도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사실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이 사실 조회서로 사실 가름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박 대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사실 조회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상 너무 이제 두루뭉술이하고 모호하고 사실상 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이제 세워서 신문을 하겠다. 이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을 받아들일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도 좀 미지수인 거잖아요. 사실 쟁점과 아예 거리가 먼 증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증인 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이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야지 사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는 네. 거거든요. 출석 통보를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절차만 사실은 좀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이런 지금 형사 사건도 계속 이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출석을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예. 본인의 이제 형사 재판과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 전 대령 측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2심이 이제 진행 중인데 2심에서는 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1심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이나 사실관계, 그러니까 박 대령에 대한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이 없었다라는 판단 같은 경우는
경우는 이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실 그렇게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첩 보류를 하라는 명령 자체가 정당했느냐라는 따졌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게 과연 정당한 명령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심의 재판 결과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스토킹과 젠더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대학생들이 이러한 범죄를 웃음 소재로 삼는 챌린지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최근 한 대학교의 이 교양 수업 과제로 제작된 이 영상이 문제인데요. 밤길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그 여성이 겁을 먹고 집으로 뛰어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여성을 집에 빨리 데려줬다라고 하면서 희롱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챌린지가 되어서 뭐 그런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여러 이런 따라하는 영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웃음으로 지금 희화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올린 대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고려대와 충북대, 한밭대 등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스토킹을 희화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좀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사실 이해가 쉽게 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있고요. 또 그리고 귀갓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의 또래인 이 대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희화화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충격인데요. 이게 밤길에 누군가가 이게 뒤쫓아온다라는 게 여성들한테는 굉장한 공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영상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충격이고요. 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존중이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좀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에다가는 빨리 귀가시켰다 이런 말을 쓰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인 거고 저 순간에 도망가는 여성들의 그 공포심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1차 가해는 물론이고 2차 가해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영상도 게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또 일다 보니까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게요. 누리꾼들이 비판을 하니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영상을 업로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더 이제 보는 사람들의 화를 돋구기도 했는데요. 일단 형사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겁을 주는 행위는요. 이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이 될 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예. 이 협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악을 고지한다라는 건데 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이 반드시 언어적으로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때릴 것처럼 한다라든지 쫓아갈 것처럼 한다라든지 이런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하나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참 본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좀 늦게라도 그러니까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서 피해자가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사건 좀 기억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후에 권 변호사랑 유족 간의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데 이게 재판에 이르게 된 과정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네,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서 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다시 이제 항소를 진행을 해서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불출석을 하면 이 소치와 간주가 되어서 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유족들이 패소를 했고요. 이렇게 패소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알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이 상고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유족 측은 이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1심에서는 권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5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고 유족이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건을 맡길 때 그 피해자에 대한 상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호받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보듬지 못할 망정 유족이 권경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정 싸움이 하고 있다니 얼마나 더 큰 상처일까 싶은데 권 변호사가 유족들한테 별도로 위자료 9천만 원 주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는 이 위자료 지급도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권 변호사 측은 처음에 유족에게는 9천만 원을 내가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각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이 각서를 썼을 때의 의사는 이 자기가 불출석해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9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으니 나는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9천만 원을 못 주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족은 처음에 각서를 쓸 때 그렇게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각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뭔가 금원을 지급을 할 때는 그 조건을 반드시 이 합의서라든지 각서에 기재를 해놓습니다. 사실 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외부에 발설되지 않는다라는 게 본인이 금전을 지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텐데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은 권경의 변호사의 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대질 신문을 요청했는데 권경의 변호사 측은 대질 신문을 하게 되면 감정 싸움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참고 자료 제출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대질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실 대질 신문이라고 하는 게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민사 절차에서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유족 측의 주장을 좀 달리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당사자인 권경의 변호사를 증인으로서 신문을 하고 싶다 그 의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증거를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본인이 각서를 썼음에도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고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 변호사 측에서 제출했던 참고 자료 같은 경우도 이 재판부에다가 이 부분을 권 변호사 측에다가 제출하라는 명령을 신청을 하면 분명히 재판부에서도 이 권 변호사 측에다가 그 자료를 철회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1심 재판부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유가족 측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었는데 항소심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겠습니까? 일단 유족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의 핵심은요, 이 재판으로 다퉈볼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금액을 권 변호사한테 받아낼 수는 없어요. 예. 다만 내가 재판으로 싸워볼 기회를 변호사의 실수로 이 부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게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높게 잡힌 거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족 입장에서 변호사에게 이런 부분을 의뢰를 했을 때는 변호사의 신뢰라든지 변호사를 사실은 이분을 믿고 맡긴 건데 그 그러니까요. 신뢰가 사실 박탈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자료 소송과는 좀 달리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향되거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 그리고 금액이? 심지어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각서를 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날 항소심 결과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